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응답하라 2022 신년 특별기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전원책 변호사를 모시고 대선판 좀 총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본방에 이어서 지금부터 2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방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요. 4407님이 변호사님, 저는 진보인데요. 전원책 변호사님 엄청 좋아합니다. 건강하세요. 이렇게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대선 출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5년 뒤에 출마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사전 정치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선언하신 겁니까? 아니 왜 그런가 하면 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 마키아벨리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서 지배받는 것보다 더 화난 일은 없다. 그런데 물론 윤석열 후보는 나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분이에요. 더 잘생겼고 젊고 그리고 진짜? 머리도 영민하고 네. 뭐 모든 것이 다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이 여의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겠느냐.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보니까 대선 출마를 해서 네. 이 정책 개선을 하는데 좀 도움을 한번 줘볼까. 오호. 적어도 정책 개선을 하는데 도움 되지 않겠느냐. 그럼 왜 제가 당선도 생각해 목표를 보니까 해야지? 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정책들이 너무 많아요. 많죠. 가령 언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 연금 개혁하지 않으면 지금 20대 30대는 나중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 그리고 지금 노동 경직성을 뜯어고치는 노동 개혁을 하지 않으면 네. 지금 앞으로 일자리 못 만든다. 노동 친화적 투자를 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요. 고위공무원들 위한 위인설관 이게 좀 없애야 됩니다. 위원회도 없애야 되고 그리고 국립대학부터 좀 통폐합해야 돼요. 네. 대학교 국공립대학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국공립대학 총장이 다 장관 대우를 받거든요. 장관 대우인 거예요? 그럼요. 장관 대우 받죠. 그래서 이 국공립대학 통폐합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역균형 발전 이러잖아요. 네. 지역 균형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전국 5대 도시의 청년들 인구가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다 서울로 빨아. 내가 이번에 울산, 대구, 부산 그리고 전주, 뭐 광주 다 가봤는데 네. 뭐 일들이 있어서 네. 다들 고민이 인구가 줄고 있다. 그렇죠. 인구가 다 줄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히 서울에 있는 종합대학교 지금 30개가 넘습니다. 이 종합대학교가 전부 다 서울 한복판에 다 있어요. 네. 이 중에 3분의 2는 시골로 가야 됩니다. 네. 제일 좋다고 하는 그러니까. 뭐 특정 대학교 이름을 대서 뭐 합니다만은 제가 그 대학에 떨어져서 후기 대학을 간 사람이니까 서울대학부터 시골로 내려가고 예. 그리고 연세대는 예컨대 뭐 저쪽에 청송 같은데 내 특별한 지역을 거론해서 뭐 합니다만 가모서 그리고 고려대학은 저쪽 해남 같은 데로 해남? 예, 이왕이면 시골에 가서 전국이 일일문화권이에요. 대학이 가면 따라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업도 내려갑니다. 예. 자연스럽게 예. 가지 말아 해도. 예. 그런데 왜 이 서울이라는 데 다 모여들어 가지고 네. 이 수도권에 다 이제 밀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금 대선 후보보다 공약이 더 많아요? 5년인데. 그래서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예. 대통령 하면 큰일 나요. 왜요? 어차피 독재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자꾸 끓을 테니까. 왜 그럼 나를 지지하는 숫자는 적을 테니까 숫자를 밀어붙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 일을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독재다? 이건 뭐 어디까지는 농담입니다만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여의도에서 그 정책이라고 내놓고 그리고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그래요.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이게 문자가 표풀리즘 아니냐, 표풀리즘 아니냐. 이게 표를 얻기 위한 그래서 특정 집단에게 인심을 얻기 위한 어떤 그런 법안들만 계속해서 쏟아내고 그러면 규제만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큰 정부에 왜 반대하는가 하면 공무원 숫자가 늘면 그 공무원들이 자기 밥값 하느라고. 그 말씀 하셨으니까 그럼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탈모약 건보 적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요. 두 가지 문제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를 좀 비판하고 싶어요. 첫째는 어떤 정책을 내놓기 전에 그 정책이 아무리 좋고 표가 된다 하더라도 정책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 가령 예컨대 지금 건강보험이 막 남아 돌아가고 재정이 튼튼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건강보험은 문표 이후로 계속해서 적자를 봐가지고 지금 건강보험도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네. 건강보험 때문에 사람들이 그 또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뭐 엄청나게 얻어맞으니까. 그런데 이 건강보험을 거두어가지고 암, 희귀병 환자들 이런 우선순위에 선 사람들도 아직까지 완전히 보장을 못 해주고 있는데 또 우리 건강보험이 참 묘합니다. 많이 낸 사람은 적게 보장을 받고 적게 낸 사람은 많이 보장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다 똑같이 보장받는 줄 아는데 많이 낸 사람은 예컨대 뭐 1년에 500만 원 이상 치료비가 들어야만 돈을 돌려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리 봉둥이가 뿌리지가 않는데 이 방송으로는 비적합 용어입니다만은 네. 어디 크게 다쳐야만 네. 어떤 보장을 받고 혜택을 받는데 그런데 반면에 적게 내는 사람들은 그래 서민이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100만 원 이상이면 다 보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하나의 부의 그 어떤 재분배 이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 제도예요. 그런데 건강보험 이렇게 내는데 그 건강보험으로 기껏 하겠다는 것이 암도 있고 희귀병 환자도 있는데 이 희귀병 환자예요. 근데 단적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가령 류머티즘이 있습니다. 네. 류머티즘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처방받는 심평원에서 오케이 하는 그 약으로 처방을 받아갖고 약효가 좋은 잘 듣는 그런 고통을 잊는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심평원에서 그렇게 정해야겠죠. 그런데 어떤 환자는 똑같은 질병이라도 어떤 환자는 특수한 약 가령 독일에서 나온 비싼 약 뭐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이런 약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의사가 그걸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심평원에서 딱 보고 이거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왜 처방을 했어? 이걸 의사 네가 물어. 실제 의사가 물어요. 아 그래요? 제 형제들이 의사들이 있는데 실제 그런 일을 당했어요. 어허. 이러니까 환자를 위해서 처방을 했는데 네. 의사가 네. 몇백만 원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그 비용을 대신 물었으니까 네. 이게 이제 그 저는 참 불합리한 것으로 보는데 이게 뭐 의사가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 환자를 위해가 환자가 외국에 살다가 왔을 때 그 환자가 외국에서는 이 약만 계속 처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약, 이 약이라야 약효가 되는 환자니까 처방을 해 주는데 그것 때문에 의사가 어떤 비용을 물었다면 그건 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어떤 희귀병 환자, 암 환자 이런 분들에 대한 보장도 지금 채 못 해주고 있는데 지금 탈모 저도 머리털이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탈모약을 건강보험으로 한다. 네. 뭐 이왕이면 머리 심는 것도 머리 이식도 전부 다 건강보험을 하지 왜 그래요? 그럼 비만은 어떻게 하느냐? 당장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비만은 오히려 중요한 질병 문자 그대로 이 수명을 해치는 질병으로 그리고 다른 합병증을 많이 유발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비만부터 먼저 치료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어제 기자회견에서 아이를 낳으면 부모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1,200만 원 준다고 한 거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그것도 일종의 포퓰리즘적 성격이다. 어허. 이렇게 봅니다. 네. 물론 지금 워낙 그 저출산 뭐 세계에서 1위잖아요. 저출산 1위, 자살률 1위 이게 다 1위고 심지어 그래서 앞으로 몇십 년 뒤에는 나라가 사라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예. 사실 저출산 문제는 과거만 하더라도 크게 고민하지 않는 문제였어요. 옛날에는 오히려 쫓겨나라고 예. 국가가 나서 물론 산하 제한을 뭐 20세기 거의 마지막 비슷한 때까지 산하 제한을 권장을 하고 예비군 훈련 때 뭐 정관 수술 받은 면제를 시켜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도 국민 소득이 과거에 한 2만 불이 요사이 이제 화폐 기준으로 한 2만 달러를 넘었을 때 이게 그 가임 여성들의 어떤 자아 의식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때 저출산 심했죠. 예. 프랑스. 나는 왜 애만 놓고 예. 평생 이렇게 고생하다 죽느냐. 남편이 저렇게 잘 노는데 이런 나도 내 생을 살고 싶다. 그래서 여자들이 자아를 찾는 데 대한 어떤 책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런 영화도 나오고 그런 노래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져요. 뭐 프랑스가 아주 대표적이었죠. 엄청 저출산 예, 근데 국가였죠. 프랑스가 다시 인구를 회복하는 데는 정말 장구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여성들의 자아의식 뭐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저출산을 하는 데는 그만큼 육아가 힘들고 그리고 이 서민들 그 이하 계층 그러니까 이 극빈층을 포함해서 서민들 이하 뭐 빈곤층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분들이 아이를 키워서 제대로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고통을 많이 겪는 것 아니냐. 경력 단절도 있고 여러 예, 가지가 그래서 있고.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우리가 지금 무상보육제도를 천편일률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나는 스웨덴이나 호주처럼 맞벌이 부부, 몸이 아픈 부부 이런 부부에 나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선별로. 예, 스웨덴은 그 파우치 제도잖아요. 예, 예. 이 25시간에서 하면 40시간까지일 겁니다. 호주는 50시간까지고 직장과의 거리가 좀 먼 곳이 많으니까 그 우리는 뭐 그 하루 8시간 무조건 아이를 맡길 수가 있는데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근데 그러지 말고 이 파우치 제도로 하고 대신에 보장을 더 크게 해주는 것.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오히려 앞으로 그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는데 예.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그리고 초등학교 때까지 그 어떤 집중적인 보장을 많이 해주고 중학교 때부터는 오히려 나 보장을 좀 낮춰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처럼 뭐 천편일률적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무상교육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비용은 한정이 돼가 있단 말이에요. 난 복지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국가 채무가 천조시대가 됐는데 이걸 낮추지 않으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기축통화도 아니고 우리 원하는 결제통화도 아닙니다. 한국 돈 가지고 유럽에 가든 미국에 가든 물건을 못 사요. 결제통화도 아니란 말이에요. 기축통화거나 결제통화인 것 같으면 뭐 GDP에 100%가 넘어도 별 걱정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IMF에서 공고사항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40%입니다. GDP에 40%를 넘지 마라. 근데 지금 50%가 됐어요 이미. 그래서 선진 이국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한국을 이 통화로서 압박을 할 수 있는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정부는 우리가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슬물처럼 빠져나가는 거는 잠깐이면 됩니다. 순식간이다. 예, 순식간에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를 그리고 만약 IMF 사태가 다시 오면 우리가 왜 더 위험한가 하면 과거 IMF 사태 때는 이거는 문자 그대로 금융기관, 종금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이 문제였고 그랬죠. 기업이 문제였어요. 그렇죠. 오히려 가계는 튼튼했단 말이에요. 그때 가계 총 부채가 얼마인가 하면 50조가 안 됐습니다. 2001년도까지 50조가 안 됐어요. 네. 우리 가계 부채 총액이. 예. 지금 가계 부채 총액이 얼마인가 하면 작년 9월 말에 1845조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은 아직까지 통계가 안 나왔는데 한국은행에서 통계가 나와보면 알겠습니다만 아마 1900조 훌쩍 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특히 자영업자들이 부채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변호사님 진짜로 대선 출마하셔야겠다. 펴야 되는 정책이 너무 많은데요, 그다음에. 아니 그런데 진짜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보기에 킬러 컨텐츠가 난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지금 뭔가 잘못 잡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예, 정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것 아니냐. 이재명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그리고 진짜 우리 사회에서 정말 빨리 바꿔야 될 것, 빨리 고쳐야 될 것이 우선순위로 따지면 많이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총체적 실패, 총체적 부실 그중에서도 제일 먼저 손을 봐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을 먼저 선별을 해갖고 탁탁탁 집어내주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사실은 그걸 정파를 떠나서 대통령은 이제는 정파를 떠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밤새도록 아마 일을 해야 될 겁니다. 네. 나는 다음 대통령은 정말 고통에 가득 찬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왜 그런가 하면 돈이 없으니까. 국가 채무가 천조인데 네. 돈이 없잖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뭐 135조가 들여서 일자리 200만 개 만들겠다는데 그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135조 같으면 1년에 거의 한 뭐 40조? 40조는 30조? 30조가 조금 안 되네요. 20몇 조가 되겠네요. 20몇 조 되는 돈을 계속 퍼부어야 된다는데 그 일자리 만드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를 만들 기업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처럼 알바 일자리만 계속 만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디지털 전환을
해서 거기다 돈을 투자해서 고급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역시 기업인데 기업이 그런 노동 친화적 투자를 하려면 뭔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많은 질문이 지금 뭐 쇄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슬로건 얘기 잠깐 했잖아요. 예. 4831님이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게 어울리는 슬로건이 뭘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코치를 해주신다면. 그건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못 하죠. 그래요? 정말 어울리는 슬로건이 있으면 네.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진짜 어울리는 슬로건이 있으면 내가 이 방송에서 얘기를 해버리면 무슨 약발이 떨어질 테니까. 그렇죠. 갖고 있어야 된다. 예, 약발이 떨어질 테니까. 그러면 거꾸로 이재명 후보가 슬로건을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나를 위해 이재명으로 바꿨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잘못한 거예요. 악수다? 아니 이재명은 합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사람 비판을 합니다. 네.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할 때 잘한 게 뭐냐. 하나로 내놔봐라. 세금으로 돈 나눠주는 것밖에 잘한 게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 찾아봤어요. 없어요. 왜 그 부도 위기했던 성남시 재정 다 살리고 한 게 다 이재명 시장 공이라는. 성남은 분당을 끼고 있는 예. 도시입니다. 네. 분당이라는 예. 거대한 부촌을 끼고 있는 도시예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늘 자랑하는 게 계곡정비. 계곡정비는 사실은 카피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대장동을 갖고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내가 5,503억입니까? 이 엄청난 공익 환수를 한 당군들이 최대 공익 환수를 한 사업이다. 네. 막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당군 일에 최대 꾼들에게 이익을 몰아준 최대 사기극이다. 반대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은 그래서 배임이라고 유동규와 김만배 등을 기소를 했고 그러니까 그 말에 쑥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대장동이라 그러면 아마 이재명 후보는 나에게 물귀신이 붙어있나 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대장동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점점 더 깊게 빠져들어가는 늪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대장동이라 그러면 현기증을 일으킵니다. 당장 이틀 전에 그 이제 재판을 하는데 김만배가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아니 7개 독소조항 이거는 이재명 시장의 지시에 의했다. 이러니까 민주당 선대위에서 지금 발끈했잖아요. 거기 이재명 시장의 지시라고 하지 말고 성남시 방침을 해달라. 이재명 지시라고 한 언론사들을 일제히 제소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그럴 정도로 이 대장동은 민감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재명을 합니다. 이런 게 우리 같은 사람은 반대를 하지만은 사실 일반 대중에게는 먹혀드는 슬로건이었어요. 오히려 이재명은 합니다. 이러니까 뭔가 이재명은 옛날에 코로나가 처음에 막 이게 번지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천지 막 신천지로 경찰관까지 데리고 갔잖아요. 직접. 물론 저는 쇼라고 봅니다만은 사람들은 이재명은 합니다. 뭔가 제 친구는 열심히 뛴다, 뛰어다닌다. 그렇죠. 실천. 이런 느낌을 줬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구호를 갖고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약점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나를 위해 이재명 이를 바꿔버린 거예요. 하기는 그동안에 민주당은 유연하다고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은 말 바꾸기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정책 변화를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 정책 진짜 막 뿌리다가 소확행 정책만 43개를 지금 뿌려놓았습니다. 네. 막 뿌리다가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바꾸거든요. 이걸 민주당에서는 유연하다, 뭐 우리 후보는 유연하다 이런 박수까지 치는데 사실은 지금 이러다가는 위험하다 싶으니까 이걸 어떻게 포장하는가 하면 나를 위해 이재명. 포장이라고 보신다. 예. 나를 위해 이재명. 머리 씹는 거. 나를 위해 이재명. 뭐도 나를 위해 이재명. 근데 과연 이게 먹혀야 되느냐. 천만 얘기입니다. 나는 먹혀들지 않는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는 구미의 개인주의 사회와 틀려가지고 공동체 의식이 아주 높은 사회입니다. 나보다는 우리를 우선시한다. 그 2002년도에 월드컵 때 시청 앞 광장에서 부둥켜 갖고 다들 울고불고 4강 올라갔을 때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올림픽 때 태극기만 올라가도 외국에서 그 태극기 올라가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우리 국민입니다. 그만큼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국가에서나 통할 법한 나를 위해 이재명. 나 과연 이게 얼마나 먹혀들까? 2030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제가 보기에 성공한 게 없잖아요. 당장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2030에서는 물론 이재명이 앞서는 여론조사도 하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서너 개는 어제하고 오늘 발표된 걸 쭉 보니까 대부분 윤석열 후보가 2030에서 앞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 이재명은 먹혀들지 않는 슬로건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해 주시면 그래서 무척 고맙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질문도 드릴게요. 6672님하고 이지모님 아마 질문이 비슷한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시니까 본부장 비리 의혹, 그다음에 김건희 씨 사건 아마 허위 이력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다고. 글쎄요. 이게 가령 그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이러면 이제 본인의 도덕성 문제가 가장 많이 거론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저희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 이러면 뭔가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 그런 거 하고 네. 또 하나가 바로 이 가족의 가족 리스크. 문제. 네. 가족 리스크는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더 많죠. 뭐 예, 자기 그 아들도 아들 문제도 있고 자기 조카들 문제들도 있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달리 이 김건희 후보는 바로 대통령 부인이 될 사람이라는데 이제 대중의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경력 허위 또 장모를 둘러싼 어떤 뭐 돈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차트하게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중은 사실 이 그 김건희 씨의 문제 그리고 장모의 문제 이 문제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이 문제를 대처하는 태도를 먼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령 지금까지 윤석열이라면 입도 양단식으로 공정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부정부패 어떤 비리 이런 걸 칼로 딱 자르듯이 딱 잘랐는데 왜 자기 부인이나 자기 장모 문제는 이렇게 계속 감사하느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주장한 데는 가짜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이 감사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예. 물론 감사하는 거죠. 예. 뭐 애틋한 눈빛으로 보는 건 좋은데 대중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가 사실은 이게 선거 유세 일선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윤 후보 표현을 빌리자면 뭐 요양을 해야 될 정도다. 아마 정신적 타격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나가서 사과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나는 선거판이 이제 가면 갈수록 이 문제는 나는 이제 덮일 거라고 봅니다. 덮인다. 예, 윤석열 후보에 대한 모든 어떤 문제들은 다 쏟아져 나오려고 다 쏟아져 나와 버렸거든요. 지금까지 쏟아져 나온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사실 선거전으로 보면. 막판에 안 나온 게 다행이다. 막판에 나오면 진짜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이 악재는 사실 미리 쏟아져 나와야만 됩니다. 가령 지금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여러 악재들 있잖아요. 뭐 전과 사보입니다. 음주운전이다. 검사사칭했다부터 예배와의 뭐 스캔들 문제 그리고 온갖 문제들 있잖아요. 그리고 형수에 대한 욕설 문제.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제는 사실 국민들이 지금 또 그런 욕설을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겠지만 그런 욕설이 있다는 것을 대충은 다 안단 말이에요. 약발이 안 먹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만큼 강도가 약하단 말이에요. 예. 이미 면역이 생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리스크는 계속 그 약화될 거로 보이는데 다만 하나 이게 윤석열 후보의 최대 강점이 뭔가 하면 바로 그겁니다. 국가를 어떤 청소를 해줄 것 같은 어떤 그 공정함, 네. 공정의 화신이었다. 네. 그리고 기존 정치판에서 보지 못한 어떤 참신함, 신선함 같은 것을 대중이 그에게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 2달 동안 보니까 뭐 이분 또 여의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3선 4선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강하게 보였거든요. 그게 뭘로 보였는가 하면 김건희 그 씨에 대한 어떤 이 민주당의 공격에 대처하는 방법. 그렇죠. 사과를 할 때는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배우들이 그리고 가수가 무대에 올라섰을 때 조명이 활이 때리잖아요. 그리고 얼굴에나 상처가 안 보여요. 그림자가 안 지니까. 그런데 적당히 그걸 감추기 위해서 조명의 빛을 낮추고 일방적으로 조명을 때리면 오히려 그 상처는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가 터지면 윤석열 후보는 진솔하게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내 그 아니지만 뭐 논문에
가령 뭐 해서 논문 제목이 무슨 유지를 영어로 번역을 못해서 유지 이래 적어놓은 거 진짜 문제 있다. 응? 이 논문 차라리 취소해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저기 대학에 이력을 넣었을 때 저도 솔직히 말해서 대학과 대학원에서 강사도 하고 겸임 교수도 하고 한 12년간 강의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이력서를 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다른 아마 학과 다른 과목들은 이력서를 많이들 내는 모양이에요. 필요하니까. 네네. 근데 그 이력서를 쓸 때 뭐 솔직히 그걸 정치하게 또 써가지고 정밀하게 따지는 대학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조금 미진한 부분은 조금 그냥 그걸 포장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이 문제가 되면 그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내가 이런 경우에 수은대 이렇게 냈고 뭐 어디에는 이렇게 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참 미안하다. 그러니까 아무튼 대안은 태도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나마 좀 일찍 터져갖고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예, 리스크는 이제 앞으로 저는 약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난 오히려 이번에 이런 일을 경험함으로써 만약에 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앞으로 나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걱정은 국민들이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야, 오히려 이제 조심할 거다. 예, 이런 일을 하면 딱 후보 시절에 당해버렸으니까 네. 매사에 조심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좀 이제 그 종합 정리 비슷한 그러니까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그 유시민 작가는 예. 이번 대선이 진영 대결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진영 결속이 지금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특이한 선거다 이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과거보다 네. 진영 대결은 그 오히려 나는 강도는 세졌는데 네. 이 진영이 완전히 결속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진영 대결의 강도가 높아진 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양쪽 후보 전부 다 본류가 아닙니다. 우선. 본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재명은 그 민주화도 아니고 운동권 출신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정동영 그 의원의 보좌관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민주당에만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은 그나마 정치와는 담을 쌓고 오히려 그 문재인 정부 출범에 1등 공신 역할을 한 적폐청산의 당사자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한때는 보수의 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가령 그분이 검찰총장 그 청문회를 할 때 국회에서 민주당은 적극 옹호를 하고 그러니까. 예,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 전신은 굉장히 반대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입장이 완전히 거꾸로가 되는데. 그 정치는 생물이다. 예, 그래서 두 분 다 진영의 대표 선수가 되기는 뭐합니다. 이재명은 예컨대 안희정이라든가 김경수라든가 혹은 그 돌아가신 그 박은순 시장 예. 이런 민주당의 어떤 본류 뭐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을 같이 적자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고 예. 이쪽에 윤석열 후보도 보수였던 적자다. 이런 얘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붙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 교체 열망이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이 성패가 갈릴 판인데 이러니까 진영 대결이 굉장히 강도가 세진 거예요. 강도가 오히려 후보의 경쟁이 아니라 진영 간의 대결이 됐으니까. 인물 요인이 별로 이제 예. 기대치가 상승. 강도는 세졌는데 예. 대신에 이 안에서도 이재명이 흡족하게 만족하는 사람은 극히 없고 이 안에서도 윤석열에 극히 만족하는 사람은 극히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후보를 향한 어떤 결속력 이건 굉장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진영 안에서는 차선, 예. 상대 진영에서는 차. 그렇죠.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에게는 우리 국민들 어차피 이번 선거는요.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한다는 선거가 아닙니다. 최악을 부리고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역대급 비호감의 선거예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 진영 대결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최악이라고 공격을 하니까 이 강도는 높은데 후보를 중심으로 뭉치는 어떤 결속력은 네. 그렇게 높지 않다. 네. 그 유 작가가 그렇게 봤다면 그건 나는 정확히 봤다. 유시민이가 평소와는 달리 참 특별히 바른 얘기를 하고 했구나. 어디까지는 농담입니다. 하여간 이건 좀 아직은 너무나 빠른 섣부른 질문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급 반등이 이제 추세화될 거라고 전망을 하셨으면 예.
결국은 대선의 최종 결과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기울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망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번 선거는 앞으로 변수가 몇 가지는 있을 거예요. 오. 근데 이 후보 단일화 문제는 여전히 잠복을 해가지고 계속 진행해서 나올 거고, 그러나 단일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없다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또 문제는 이 대장동 재판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립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로서는 치명상이에요. 일주일마다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이튿날 신문의 일면 헤드라인이 터진단 말이에요. 대장동에 관련돼서. 이게 치명적이에요. 예. 그리고 세 번째 변수로는 석방된 박근혜 후보. 예. 이 박근혜 후보가 그 묘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 박근혜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묘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겠다. 어허. 그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가령 이렇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만약 언급을 한다면 그건 일파만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언급을 한다고 어떻게 언급을 가령 그래도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만약에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말은 윤석열 후보의 미적거리던 보수의 골수 보수파들을 전부 다 몰려가서 뭉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정반대 발언을 할 가능성. 그런데 저는 정반대 발언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다. 왜 없는가 하면 그분이 굳이 지금 정반대의 발언을 해서 이 선거판에 그 이재명 후보에게 특별히 유리한 구도로 만들 어떤 이유도 없거든요. 그러면 가능성 발언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한다면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그래도 예컨대 아주 그분은 단문을 좋아하니까 그래도 보수는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든지 윤석열 후보가 직접 언급을 안 하더라도 보수를 지켜야 된다. 그래도 나라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박 대통령이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만약 느낌을 준다면 그것은 굉장한 그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그런 어떤 문제들이 변수가 있다고 봐요. 특히 그런데 대장동 변수는 정해진 변수거든요. 이게 물론 구정이 끼어 있습니다만 설이 끼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선거 때까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재판을 하고 어쩌면 그 시간이 바빠지면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 피고인들 그리고 변호인들 검찰 측에서 온갖 얘기들이 나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특히 배임 문제는 앞으로 또 지금 선대위 부실장을 하고 있는 정진상 씨가 앞으로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파장일 가능성이 있어요. 대한민국 검사가 지금 특별히 어떤 정치적 입장에 있어서 그 진술 조사를 받을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고 보니까 증거를 내밀고 그 진술을 받아낼 때는 그 무슨 증거가 나오고 무슨 진술이 나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장동은 앞으로 큰 변수로 남아 있고 이재명 후보가 한번 SBS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장동 그게 참 말하기 하지만 미치겠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미치겠다. 정말 미칠 겁니다. 잊을만 하면 계속 대장동이 자기를 마치 그림자처럼 딱 달라붙어 갖고 물귀신처럼 딱 달라붙어서 물고 내려지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재명 후보는 지금 대장동에 대해서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자기가 이 설계를 하고 거기에 한 10여 번 정도 이 서명을 하고 밑에 지시를 하면서 메모를 하고 했는데 깊이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설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자랑을 했으니까 실제 설계를 한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지시를 한 게 다 메모가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글씨로 지시를 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그 선거에 미칠 영향은 특검을 가지 않더라도 어차피 재판에서 터져 나온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혹시 못다한 말씀이나 특별히 더 강조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못다한 말씀은 없습니다. 왜 그럼 제 선거도 아닌데 그럼 이제 5년 후를 이제 계약해야 되나요? 5년 후에
좌우같이 러닝메이트가 되든지 아 제가? 예, 그때는 혹시 선거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아니, 그때는 좀 꼭 대선 후보 출연 좀 해주세요. 지금 어떤 모 예. 후보가 출연을 안 해주셔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예. 사실요, 이 우리나라 선거는 그 이번 선거가 나는 최악의 선거라고 봐요. 왜 최악의 선거인가 하면 두 분 다 내 정말 그 할 말은 아닌데 예. 선거를 너무 재미있게 해요. 선거를 좀 흥미있고 재미있게 예. 좀 정책으로 멋지게 한번 맞붙어보고 그리고 또 이게 뭐 상대 약점보다는 좀 포지티브하게 그렇죠. 행정수도 이전할 거냐 예. 말 거냐 갖고 한번 붙든지 뭐. 그 좀 재미있는 싸움이 그런 소지가 많아요. 내가 자꾸 이게 뭐 입이 벙긋벙긋거리는 이유는 이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말투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네. 그런데 두 분 다 보면 이게 수준 이하 아니냐, 이 내공 부족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선거를 재미없게 합니다. 상대의 약점이나 계속 공격하려고 덤비들고 네. 그러지 말고 두 분 다 좀 멋진 선거, 안철수까지 세 분이라고 할까요? 네. 뭐 심상정 후보까지 네 분이라고 하죠. 뭐. 네. 그런데 좀 멋진 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비전을 좀 멋지게 좀 제시를 해주고 솔직히 555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난 어느 파트에는 어떻게 예컨대 전기차를 이제 전기차 시대가 왔는데 내연기관 때문에 엔진 파트, 트랜스미션 파트의 일자리가 이렇게 사라진다. 현역업체가 70몇 개가 이렇게 사라진다. 그걸 이렇게 대체하겠다. 난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난 좀 꼼꼼한 어떤 정책을 내밀고 또 상대를 그렇게 공격하기보다는 서로 이끌어가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좀 다들 이기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러게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